네, 선거구 획정위가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퇴했습니다. 획정안이 결정되더라도 내년 총선 공천룰로 최종 결정될까지는 숱한 고비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총선 공천 룰을 둘러싼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갈등은 일단 소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종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선거구 획정위 어제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결국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구 획정위 자체도 또 정치인들을 닮은 것 같이 네. 이제 벼락치기에는 뭐 익숙하니까 네. 막판에 가서 마지막 날 임박해서 아마 이것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네. 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거기에서 이제 뭐 막판 13일까지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원래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다른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권고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3일까지 하지 않으면은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없기 때문에 네. 대개 그동안에 보면은 심지어는 선거 한두 달 앞두고 마지막 결정되는 사례까지 생겼습니다. 네.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YTN 방송 기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10월 2일 날 일단 1차로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야 정개특위에서 좀 연장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네. 어제까지 여야가 연장 요청을 하기로 합의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획정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획정위가 본인들의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여야 간에도 그런 갈등이 첨예한데 이것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다시피 쟁점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현재 300명 정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여야 입장이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고 또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가장 이제 인구가 하한에 미달해 가지고 주리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농어촌 지역구니까 네. 이것을 가급적이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얼마나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법적인 범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정해서 농어촌 특별구까지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정리가 안 되는 상태인데 획정위가 1차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역시 정치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획정위도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정리를 좀 빨리 할 수가 있을까요? 정치권도 더 오히려 저는 정치권에서 못하는 것을 획정위에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획정위에 어떤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여야 정치권이라든가 농어촌 이런 데 손해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9석 정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농촌이라든가 기타 지역에서 9석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데 여기서 고려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농어촌 뭐 특별구 문제도 있고 그런 이제 지역별로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 여기 지역적인 어떤 다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국민적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2석, 경북, 부산 뭐 2석, 1석, 그리고 전북, 광주, 전남 이렇게 4석, 5석 이런 정도로 해서 조율을 지금 획정위에서 빨리 해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것을 정치권에 맡겨놨을 때 정치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당리당략적인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결국은 뭐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더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에서 이것을 법정 시일 내에 나는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양쪽이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게 여야는 그 선거구 획정위의 눈치도 지금 보고 있고 선거구 획정위는 또 여야가 좀 합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일정대로라면은요. 지난 9월 중순 9월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확정해가지고 획정위에 넘기도록 돼 있죠. 네. 그렇게 그럼 그 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이제 획정위가 할 것인데 지난번 확정한 것이 정수 300명을 유지한다 빼놓고 못했단 말이죠. 네. 제가 지난번 17대 국회 말에 이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선거구 획정위는 상대적으로 명목상으로는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이제 법상으로 규정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결정 과정에 끊임없이 아마 소통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럴 겁니다. 예컨대 어젠가 그젠가 김무성 대표가 농어촌 지역구 이렇게 균형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피켓팅 하는데 여당 대표가 같이 참석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것을 깨트리고 과감하게 과연 획정이 할 수 있겠어요? 그 점에서 본다면 쉽지 않은 문제 같고요. 아까 어젯밤 늦게 획정의 대변인이 발표하는 걸 보니까 246석에서 49석, 그러니까 현재를 유지하던가 아니면은 3석 정도를 지역구를 늘리던가, 그럼 네. 3석을 만약에 늘린다면은 비례대표가 현재 54세에서 51개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비례가 3개 준다고 하더라도요. 농어촌 지역구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주는 게 한두 개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많으면은 뭐 한 10개 정도 줄 수 있을 거고 뭐 줄어봐야 8, 9개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쟁점이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구 문제는 농어촌 특별구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같습니다. 예컨대 기초단위 시군을 3개 또는 4개를 합하면은 인구가 미달되더라도 한 개를 만들어줄 수 있다든가 네.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할 것인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은 법으로 빨리 규정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선거구 지금 축소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농어촌 특별구는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것을 해주는 순간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지금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결국은 야당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법정 시한을 지키냐 못 지키냐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이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실내 사격장에서 한 남성이 권총과 실탄을 탈취해서 도주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부산 실내 사격장에서 남성이 권총과 실탄을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자, 네, 지금 또 방금 들은 소식에 따르면은 그 실내 사격장의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탈취해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실내 사격장의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까지 탈취해 도주를 했습니다.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심번호 공천제와 관련을 해서 지금 당청 갈등이 불거졌다가 지금은 뭐 겉으로는 조금 수그러든 모습인데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뭐 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봤을 때 적당히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김무성 대표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인이 어떻게 타협책을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시점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정면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특이한데요. 언론들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의 공천 가능성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방향대로 한다면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 그대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역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자면은요. 지난 19대 공천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넘어가는 비대위원장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 구도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들이 많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19대 공천을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하면서 주도한 거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 당내 선거 과정을 보면은 친박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국회의장 선출하는 과정도 그랬고 원내대표 선출하는 과정도 그랬고 네.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 또 친박이 미는 쪽이 안 됐단 말이죠. 좀 특이하긴 한데 과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넘어서 또 교체해가지고 새롭게 청와대 인물들을 실으려고 하는 쪽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네. 저는 제도는 이런저런 방향으로 새로운 제3의 대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김무성 대표가 표방하는 방향으로 전략공천을 완전하게 막을 것인가 부분적으로 조금은 그대로 열어둘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아마 제도상 논란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원이 주인인 중앙당이 존재하는 새누리당이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원을 차치하고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2만 명을 추리고 2만 명에서 또 1,000명을 또 뽑아서 휴대폰으로 하겠다는 것, 저는 이것이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를 더 일찍 소멸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중앙당을 폐지해야 되고 당대표도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앞뒤가 그리고 국민이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마지막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것이 이제 주권 재민인데, 네. 이 당내 선거까지 국민들을 끌어들인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네. 이미 야당은 전략공천 20%를 못을 받고 혁신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야당과 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새누리당 자체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5.18 특별기구에서 원점에서부터 뭐 전략공천은 아니고, 네. 그리고 안심 이 국민공천제를 위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공천 룰을 정하겠다는 것이 지금 주류 측의 입장인데, 네. 당내에서도 이것이 과연 합의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애초에부터 나는 차기 대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고, 권력 의지가 정말 강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치고 받아야지 되는데, 네. 이미 개헌론부터 해서,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유승민 파동, 그리고 이번에 국민공천제 지금 이미 다 접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김무성 대표의 그런 권력 의지와, 그리고 또 당내 지도부에서 차지하는 친박이 60% 이상 되는, 예를 들어서 친박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모든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김무성 대표의 그런 의지가 여기서 더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다음 주에 이제 공천후 특별기구가 발족을 하는데 여기서 과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친박과 비박 간의 전쟁터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얘기하신 대로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갈등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 안심번호 공천제라고 했을 때는 국민 여론조사를 100%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게 좀 조정의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당원들 또 당의 책임 당원이든 대의원이든 간에 그쪽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아마 이걸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지적한 대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정당 체제도 중앙당의 역할 같은 게 사실상 거의 없어져야 됩니다. 아마 네. 당의 모습도 같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당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지지자 정당을 모형으로 간다면 그렇게 될 건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지금 현재 당원에 따르면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하고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하고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안심공천제 얘기할 때는 거의 100%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쪽이었죠. 네. 이게 50대 50은 아니어도 여론조사 비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당원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이게 하나 조정 과정이 될 것 같고, 현재 전략공천 비슷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당헌상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우선 추천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추천 지역이 소수자 배려하는 내용하고, 네. 하나는 사실상 그 지역의 단독 공천 등 공천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당에서 다시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에 당에서 다시 제고해가지고 추천하는 우선 추천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혹시 현재 친박 쪽에서는 그게 전략공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그건 전략공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맞고 있는데, 과연 전략공천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 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야당 상황도 조용한 상황은 아닙니다. 집안 문제가 여전한데 네. 그 새정치연합 중간지대 중진 의원으로 구분되는 전효직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이제 가칭 통합 행동.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백가정명식으로 당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외곽에서도 이 통합을 위한 모임도 이미 결성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중간지대 의원으로 통합행동이라는 8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역의 박영선, 민병두, 조정식, 정성우 의원하고, 그리고 전직 의원인 김부겸, 송영길, 김영춘, 정장선 의원, 이렇게 8분이 당의 통합을 위해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야권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을 하기 전에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서 각계적으로 지지세를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통합의 시너지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야권의 지금 오랜 선거 패턴이었는데 네. 지금도 이런 현상의 일부분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류의 친노 문재인 대표를 중심한 주류가 지금 약진하고 있고 네. 그리고 호남 비주류가 나름대로 신당을 지금 창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지대의 양쪽에 속하지 않는 이분들도 일정 부분 총선의 지분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정치 야권의 어떤 정치 지형에서 일정한 어떤 세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뭐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 자신감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지역, 어떤 상대와의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뭐 강남 출마설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자신감의 표현 뭐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자신감보다는 현재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에게 부과된 험지 출마 요구 이거 받아들이는 것 빼놓고는 추가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물론은 근본적으로 이제 대표 자리를 넣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인적쇄신 해법으로 11차 혁신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갈등을 부채질했죠. 네. 그 가운데서 과연 더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김한길 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추가적인 혁신안을 내놓겠다. 혁신위가 혁신해가지고 통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만들고 반통합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점인데 그 점에서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통합과 혁신 전략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당장 비주류가 주장하는 그런 쪽에 대한 호응보다는 1차로 혁신위에서 발표했던 인적 쇄신안 부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많은 비판이 있었죠. 자기 고향 가는 것인데 무슨 이게 험지냐라는 얘기고 부산에 갈 경우에는 본인의 사상구가 아니고 오히려 영도에 가서 김무성 대표가 맞붙어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러려면은 수도권에 와서 정면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신감의 표현 내밀하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현재 문재인 대표가 당의 혁신 요구에서 추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던져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이 대표직 사퇴라는 친노 패권 청산에 대한 예봉을 펴 국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앞으로 대권을 향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총선 불출마 선에다가 다시 번복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이제 출마해서 뭐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가 대구 출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나중에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정치를 하려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정치 신의를 지켜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뭐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의원들이 밖으로 싸움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